안녕하세요. 뭐 결국 4강까지 가게 되네. 3강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뒤에 남아서 4강까지 가고, 이게 처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뭐 한 3강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내용이 어려운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어려워요. 또 뭐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또 오히려 더 어렵게 되지만, 그래서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뭐 최선을 다하다시피 이렇게 뭐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미루놓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바싹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재판에 관한 건데, 이게 또 어렵죠.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현된 경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표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접 판결해야 된다, 이건데, 일단 재판의 종류에 대한 기초 지식이 확인이 돼야 되겠는데요. 재판의 종류, 형식 재판 있고 실제 재판이 있죠. 몇 년 공부한 사람도 이거 다 구별을 못하고 있던데, 실제 재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형식 재판, 내가 뭐 기본강의 때 첫 시간부터 하고 못하면 뭐 죽으라고 한 거 있죠, 그죠? 관할 위반 판결 결정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면소 판결, 자, 그 다음에 공소 기각 판결 결정. 아이고, 여기까지 하면 또 30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다 기초로 다뤄줘야 되는 거죠. 면소 판결 사유 다 외우고 계시죠? 못 외웠으면은 뭐 뛰어내리던가. 어떻게? 확사 공개. 확이 뭐죠?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사는 사면이 있는 경우. 공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걔가 조금 그렇죠. 법령이 개폐되어 형이 폐지될 때에서 폐를 외우는 사람 많죠, 그죠? 확사 공폐, 사시 폐지 확정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확사 공개, 확사 폐, 공폐. 공소계약 판결 사유. 재무 다리 다 치우고 고쳐. 재무 다 치우고 고쳐. 이렇게 외웠었죠? 공소계약 결정 사유. 취사경범. 공원에서 취사하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자, 요겁니다. 요건데, 자, 이거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위헌 결정이 여기 어디에 해당하나 이거죠. 형이 폐지된 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무죄 판결 사유. 무죄 판결 사유가 형사법 325조에 되는데, 법령이 없거나 증거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이 무죄 판결 사유죠. 그죠? 적용 법령이 없거나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하면 형법 규정이 있다가 혼빈간이 대표적이겠죠. 혼인빙자 간음죄. 혼빈간은 없어졌죠, 그죠? 그렇다고 뭐 살판난 건 아닌데. 혼빈간음죄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데, 이게 이따가 2010년인가 9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위반된다. 위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위헌 결정이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그러니까 형법 제정 시 1953년도로 되돌아가서 이때부터 무효가 되게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죠. 헌법재판소법이 소급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혼빈간으로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형이 폐지된 때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느냐, 아니면은 적용 법령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느냐, 이게 문제인데, 대원 판례는 어느 거라는 겁니까? 이거라는 거죠.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왜? 법이 없어졌으니까, 법이 없어지니까 처벌될 적용 법령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느냐? 이건데, 뭐, 같은 거니까, 먼저 판례부터 보죠, 판례부터. 관련 점은 325조 확인해 보세요. 무죄 판결 사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입니다.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령이 없는 경우죠. 그죠?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 증명, 증거가 없는 경우고요. 면서 판결 사유 4호 확사 공개, 이거 있죠. 개. 범죄 후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됐을 때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소기각 결정 사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취사 경범의 범위였죠. 여기 해당하는가? 위헌 무효가 되면 어느 게 되느냐 이거죠. 자, 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이게 포인트죠.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정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적용 범위가 없다는 거죠.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범죄 후에 법령 개표형이 폐지됐을 때 뭐였죠? 면서 판결 사유였죠. 에 해당한다거나, 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뭐였죠? 공소기각 결정 사유, 취사 경범이었죠.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무슨 판결? 무죄 판결을 선고된다. 이거는 이미 뭐 많이 확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에 관한 판례들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뭐를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렇죠? 또 나오는데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됐긴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 법령을 적용해서 기소한 사건은 면소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었다면 이라는 거죠.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었다면 그 면소 판결을 할 게 아니고 아예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었다면 그 피고 사건은 형사법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형사법 326조 4호에 정하는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2013년 매우 중요한 전화합의체 판례입니다. 두 개가 나와 있죠. 4월 18일, 5월 16일. 참 그러네요. 5월 16일. 자꾸 떠시네. 자, 그래서 이 5.16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것이 이게 5월 16일 5.16 혁명으로 잡은 거잖아요. 5.16 뭐 혁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970년도에 들어가면서 초법적인 긴급 조치들을 쭉 했는데 긴급조치 9호, 4호 뭐 발의해가지고 민주 인사들을 탄압했잖아요. 독재를 했죠. 그죠? 여러 가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교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긴급 조치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이거는 다 무효라는 판례가, 위헌 무효라는 판례가 2013년도 대법원 판례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됐지만 대법원은 계속 이 박 전 대통령의 긴급 조치는 처음부터 무효야라고 판시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무효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 긴급 조치를 위반해서 잡혀 들어갔던 여러 민주 인사들이 재심을 요청하는데 재심 받아주고요. 다 무죄 판결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무죄 판결을. 면소 판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면소 판결하고 무죄 판결하고 뭐 차이는 별로 없지만 더 깔끔하죠. 무죄가. 아예 범죄로 안 되는 거니까. 면소는 어떻게 보면 범죄는 되지만 형사 소추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뭐 법적 효과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무죄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자, 그런 판례가 많이 여기 축적이 됐다는 겁니다.
구 대한민국 유신헌법 53조 근거에 발동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조치죠.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 위반인데요.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9호에 치부된 기본권들의 보장 기준을 두고 있는 현행 형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4호죠, 4호. 4호도, 민주주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위배되며,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대화의 자율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이다.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이걸로 9호 위반, 4호 위반으로 기소돼서 옛날에 처벌됐던 사람들을 다시, 재심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죄 판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됩니다. 앞에 내용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제 체크를 보죠.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범죄와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됐을 때 해당하여,므로 면소 판결해야 된다. 틀렸죠. 무죄 판결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아니죠. 똑같죠. 헌재 위헌 결정이나 대법원이죠. 대법원에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라도 똑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3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면 그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로 하더라도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에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계속 면소 판결이면 아니죠.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상소 비상구제 절차인데, 의미 있는 판례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거죠.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중한죄를 인정하거나 법령 적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하, 맞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해서 매년 판례가 쏟아지고 있고요. 뭐 획기적이고 새로운 판례는 없지만 옛날의 판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판례 내용들이 자꾸 쌓여 나가고 있는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인정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그 2심이나 상심, 즉 그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피고인이 편하게 항고 상고할 수 있도록, 즉 피고인의 그 상소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죠? 상속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모든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중한형으로 변경하는 것. 중형 변경 금지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핵심 내용이죠. 중형 변경 금지 원칙. 그래서 사실관계를 중하게 변경한다든가 법령 적용을 중하게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 중형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거죠.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중한죄를 인정하거나 법령 적용을 부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데 뭐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데요. 한번 봐봐요. 검사가 당초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와 행사의 공소 사실로 공소를 제기했다가 약식 명의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세판을 청구하자 검사가 그 1심에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고 사서명 위조죠.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사문서가 아니고 사서명 행사의 공소 사실을 예비적으로 청하는 공사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위반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 공사한 변경을 허가하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한테 중한형으로 선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을 중하게 바꾸거나 법을 중하게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허가해줘야 되죠. 공사 변경을 허가해줘야 됩니다. 피고인한테 불리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형사소송법 457조의 2에 규정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세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만 중하게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제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 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신판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됐다가 1심에서 사서명 위조 사서명 행사의 공소사실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둘이 동일하죠. 동일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형이 뭐 더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중한형을 선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이유로 공소합병을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 맞고요. 2번도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제는 틀렸다. 그런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뭐 옛날에 이미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걸 다시 한번 이런 형태로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와 있는 거죠. 2번도 항소심이 1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집행유예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죠. 맞죠. 왜? 1심에서 선고한 이 징역형을 2심에서 그대로 징역형을 두고요. 이게 다 집행유예를 추가했다는 말이죠. 집행유예를 추가했고. 그래서 집행유예 추가된 거 보면은 이익 변경 같은데 여기다가 벌금형을 더했죠. 벌금형을 더했는데 그럼 요걸 보면 불이익인데요. 그래서 이익 불이익을 비교하겠죠. 보통 비교하는데 이게 확정적 이익이면 이익인데 집행유예라는 게 취소 실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라는 게 이게 불확정 이익입니다. 불확정 이익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집행유예가 아니고 만약에 선고유예가 붙었다면 선고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선고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행유예는 달리. 뭐 그런 것들 다 앞에서 공부했었던 거고요. 주문 전체로 고려할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한가 여부로 판단했는데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 2,600만 원입니까? 뭐 등등등을 선고했고, 피고만에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그대로 두고 집행유예 3년 붙이고요. 추징 그대로 있는데 벌금을 더 붙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집행유예가 없어질 것을 생각해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본 거죠. 이게 나옵니다. 집행유예 실효나 취소 가능성,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불이익하다고 봅니다. 해설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언급을 해뒀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상구제 절차인데 역사를 청산하면서 과거 역사를 법원에서 많이 청산하면서 재심을 많이 받아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에 관한 것이 현실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례가 많이 쌓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쪽은 아주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재심 쪽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이다. 자, 먼저 재심의 대상이 유죄의 확정 판결이다라는 것,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죠. 유죄의 확정 판결이다. 무죄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이 안 되죠. 그러면 언제 확정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1심에서 2심으로 안 가면 확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1심 재판 확정된 요거를 대해서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심으로 만약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안 가면 여기 확정되고요. 그러면 요 2심 재판을 가지고 재심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기각이 됐을 때 확정된 요걸 가지고 재심을 할 수도 있고요. 3심으로 올라갔는데 더 이상 안
끝났다 했을 때 여기 대법원 재판을 가지고 재심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재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식이나 즉심을 했는데 이게 또 이쪽으로 안 올라가면은 확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약식이나 즉심에 나온 거를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다. 정재판에서 형이 나왔는데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심을 어느 걸 재심해야 되느냐? 요 약식 즉심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 요 경우에 아니면 이 확정된 1심 요 정재판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 어느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느 걸까요?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거 바로 판례 보시고 하십시다. 판례 보시고. 바로 풀어보죠. 결론을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 약식이나 직결심판은 이 정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잖아요. 그죠? 아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요게 재판의 재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식 명령 여기다가 재심을 청구를 하고, 이걸 고집하잖아요. 이걸 청구를 해버렸어요. 재심 청구를. 그러면 재심 법원은 확정이 안 되고 없어져 버린 재판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재심할 게 없는 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재심 청구를 한 것을 약식에 대해서 측심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한 것을 정식 재판의 재심 청구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게 판례. 자. 형사법법 420조는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456조는 약식 명령은 정재판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판결 선고죠.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식 명령에 대하여 정재판 청구에 있은 후 진행된 정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 명령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재심을 청구해야 되죠. 그럼에도 법원의 심리한 결과 재심 청구 대상이 약식 명령으로 판단하여 그 약식 명령을 대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 확정된 때는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 명령으로 확정되고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그 대상을 유죄 확정 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그 재심 개시 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따라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도 없다. 이게 항소심에도 똑같겠죠. 그죠? 항소심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확정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재심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걸 버티고 있다. 이런 경우가 뒤에 아마 판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약식 명령에 대한 정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 청구의 대상은 약식 명령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이다. 맞다. 2번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약식 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더라도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 판결로 변경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랬죠. 3번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약식 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그 약식 명령에 대하여 재심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재심 재판 할 게 없다고 그랬죠. 그죠? 이 약식은 정재판 청구해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순간 효력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본, 이게, 예를 잘못 들었나요? 이게 상고심 얘기 같은데요.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 결정이 확정됐다면 재심 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이게, 전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면, 또는, 상고심 재판 계류 도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면은, 항소 기각이나 상고 기각을 합니까? 아니면, 공소 기각, 판결 결정? 취사 경범? 공소 결정이겠죠? 공소 결정을 합니까? 어느 걸 하죠? 이걸 하죠, 이거는. 항소 기각을 하지 않죠. 상고 기각을 하지 않죠. 공소 결정을 하죠. 그죠? 공소 결정하면은, 유죄, 무죄 판결,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실제 재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재판을 끝내버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고심,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상고심의 공사 결정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 재심 절차에 전제가 되는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아니죠. 없죠. 공사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재심 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안 되죠. 아까 약식하고 거의 비슷하죠. 3번 공사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그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안 되죠. 역시 효력이 없어졌으니까요. 자, 아까 본 그 약식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약식하고. 그래서 두 번 읽지는 않겠고요. 답 빠르 봐보죠. 1번,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아니다. 공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2번, 변경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3번, 항소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진행해야 된다. 안 된다. 재심 대상이 아예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판할 게 없어졌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재심 대상하고, 긴급 조치하고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많이 본 거죠. 원 판결 당시 발견되었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제출된 경우도 신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하는 경우도 재심 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 때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재심 사유로 받아줬죠.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한 때로 봅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그에 의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은 신증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재심 이유 420조이고요. 형사소송법 420조에 이건 좀 거의 마지막 문제가 되나? 지금 많이 남아있네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구나. 420조 5호의 재심 사유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되게 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하는 때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재항고인의 국가안전 긴급조치죠. 긴급조치 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했는 경우에 대법원이 이거를 위헌 무효로 선언했단 말이에요.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즉 결국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을 다시 재판을 해서 무죄로 풀어준 거죠. 무죄로 다 풀려 있긴 하지만 무죄로 다시 해명을 해준 거죠. 원을 풀어준 겁니다. 원한을. 그래 무죄로 받으면은 그때 징역 살았던 거 다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배상을 좀 받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맞고요. 2번 맞고 3번도 맞고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재심의 마지막 문제. 위헌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법률 형황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이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 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 위헌 결정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거 좀 어렵죠. 이거는 헌법적인 논점이 돼서 의존하면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헌 결정의 효력 나오면은 위헌 결정은 법원과 고발권을 기소하는데 원래 위헌 결정 이항 보면 위헌 결정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 보면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즉 형벌에 관한 법률이 소급 무효가 된 때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헌재 위헌 결정인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을 받지만 대법원의 위헌 결정인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의 논리가 앞서 필요했고요. 그래서 재심 사유로 봐서 재심을 받아준 거고요. 이거는 헌재가 위헌 결정했을 때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맞죠? 자,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 자체를 그대로 둔 채 그 법률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 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은 이거 위헌 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소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 위헌 결정 일종으로 대법원 판례가 이해를 하고 있죠. 다릅니다. 한정위헌은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데 그 해석 중에 하나를 위헌으로 친 거죠. 조항 자체가 전체적으로 효력을 잃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재심으로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 2번은 틀렸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네요. 뭐 문제가 나올 건가? 계속 이제 긴급 조치 문제네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사람이 그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됨에 따라 얼마 안 돼서 해제됐죠. 70년도에.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해제됐으니까 기소된 사람은 형이 폐지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대통령 긴급조치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것으로 선언된 경우에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셨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복역을 했어요. 복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됐단 말이에요. 해제됨으로써 이 사람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속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억울한 거죠. 이게 1970년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사망했어요. 사망하고 2012년쯤 되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옛날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하고 나중에 면소 판결 받았는데 이 복역에 대한 형사보상을 요청한 겁니다. 상속인으로서 부인이 상속을 했으니까 상속인으로서 남편이 죽기 전에 억울하게 복역한 그 값을 돈을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자. 대법원 판례가 이 면소 판결의 경우에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원칙이 안 되죠. 안 되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형사보상을 해줄 텐데 이게 위헌 무효가 나중에 구가 법원에서 위헌 무효가 됐잖아요. 그죠? 위헌 무효가 됐고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남편이 재심을 신청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살아있지를 못하고 면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형사보상 사유인 면소 판결이 없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봐서 형사보상을 인정해 줍니다. 그에 관한 규정을 봐볼까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26조 면소 판결이 있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1호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이때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가 그걸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긴급조치 위반했던 공소사실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구속 집행이 정지된 한편 구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다음 사망했는데 그 피고인 측 갑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뭐 몇십 년이 있다 한 거죠. 20년, 30년 아니라 4, 50년 됐네. 긴급조치 구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당초부터 무효이고 이와 같이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구호를 청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형사법 325조 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은 데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의 이유 등등등 위헌성을 다툴 수 없다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결정에서 긴급조치 구호의 위헌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면소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피고인에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부인이죠. 부인은 피고인의 구금에 당한 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봤는데, 한 4시간 걸렸네요. 자, 판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새로운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시고, 열심히 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